1994년 11월 6일 로스타운시 911 센터로 걸려온 아내 메리안이 숨을 쉬지 않는다는 팀이라는 남성의 전화. 곧 그가 말한 주소로 구급대원이 출동해 여성을 이송했지만 그녀는 병원에 도착한 직후 사망 판정을 받았습니다. 팀은 그녀가 욕조에서 술을 마시다 취해 물에 빠져 사망했다고 주장했는데 경찰은 그의 주장을 곧이곧대로 믿지 않았습니다. 그는 과거 첫 아내인 일레인이 죽었을 때도 똑같은 말을 했던 남성이었거든요. 1979년에 결혼한 팀과 일레인은 함께 아이스크림 가게와 미니 골프 사업을 하며 새 아이를 키웠습니다. 처음에는 괜찮은 듯 보였지만 점점 사업은 기울었고 결국 자금 흐름에 문제가 생겨 둘은 회피용으로 위장 이혼을 했죠. 물론 위장 이혼이었기에 그들은 한 집에서 살았습니다. 비극은 1990년 11월 4일 새벽에 일어났습니다. 팀은 911 센터로 전화를 걸어 아내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도움을 청했고 잠시 뒤 현장에 도착한 구급대원은 2층 욕실 바닥에 누워있는 일레인을 발견했습니다. 이미 그녀의 호흡은 멎은 상태. 급히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사망 판정을 받았죠. 자초지종을 묻는 경찰에게 팀은 그날 있었던 일을 설명했습니다. 11월 3일 저녁 둘은 표면상 이혼 상태였기에 교회 사교 모임에 따로 참석했는데 그는 그녀가 여러 번 술잔을 비우는 모습을 보았다고 합니다. 말릴까 하는 생각도 들었지만 그냥 내버려 두었고 다음날 자정 넘어 둘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일레인이 목욕을 하겠다며 화장실로 갔을 때 그는 침실에서 헤드폰으로 음악을 들으며 잠을 청했습니다. 그런데 잠시 뒤 화장실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고 그는 달려가 잠겨있는 화장실 문을 두드리며 그녀를 불렀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없었습니다. 공구함에서 드라이버를 꺼내 손잡이를 부숴 안으로 들어갔고 욕조에 빠진 아내를 발견해 신고했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얼마 뒤 그는 살짝 말을 바꿨습니다. 화장실에서 소리가 들려왔을 때 침실이 아닌 거실에 있었고 손잡이를 부순 게 아니라 경첩을 떼었다고 말이죠. 물론 당시 당황해 잘못 기억했을 수도 있지만 단순히 헷갈렸다고 하기에는 처음 기억과 차이가 꽤 컸습니다. 발견 당시의 설명도 좀 이상했습니다. 화장실 문을 강제로 열었을 때 그는 욕조에 잠겨있는 그녀를 발견해 끌어낸 뒤 욕조 가장자리에 걸쳐 등을 두드리며 구토를 유발했다고 했습니다. 그녀가 욕조 바닥에 토하긴 했지만 더 이상 숨을 쉬지 않아 신고했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었는데 현장을 찾은 구급대원과 경찰은 욕조에 토사물만 있을 뿐 물기가 없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물이 차있는 욕조에 잠겨 익사했다는 그의 주장과는 맞지 않는 증거였죠. 이쯤 되자 경찰은 그를 의심했고 결국 그녀를 부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검시관은 그녀의 기도와 폐에서 물을 발견하지 못했고 팔과 머리에 생긴 지 얼마 안 된 멍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배에 남은 자국은 욕조 가장자리에 설치된 샤워 도어 트랩과 일치했으니 팀의 말처럼 그녀를 돕기 위해 그랬는지 아니면 다른 이유로 그랬는지는 몰라도 위와 같은 자세를 취한 것은 틀림없어 보였습니다. 그녀의 이름으로 12만 5천 달러에 달하는 생명보험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경찰은 그가 그녀를 살해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었습니다. 하지만 끝내 그녀의 사인이 밝혀지지 않아 이 사건은 미확인 상태로 처리되며 그가 기소되는 일은 없었습니다. 미확인 사망 처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약관으로 인해 보험금은 지급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로부터 4년 뒤 팀은 카톨릭 모임에서 만난 메리안과 재혼했습니다. 그리고 5개월 뒤 아내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911 센터에 전화했죠. 일레인 때와 마찬가지로 말입니다. 출동한 구급대원에 의해 그녀는 이송됐지만 병원에 도착한 직후 사망 판정을 받았습니다. 과거 사건도 있다 보니 경찰은 처음부터 그를 의심의 눈초리로 보았습니다. 팀의 말에 따르면 그는 이날 저녁 11시 무렵 외부에 설치된 온수 욕조에 아내와 함께 들어가 술을 마시며 즐겼다고 합니다. 1시간 정도 지난 뒤 그는 먼저 샤워하러 욕실로 갔는데 시간이 지나도 아내가 오지 않자 욕조로 가보았더니 물속에 잠겨있는 그녀를 발견. 그녀를 욕조에서 꺼낸 뒤 지하실에 있는 CPR 호흡장치를 가져와 소생시키려 했지만 실패해 911에 도움을 요청했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었습니다. 그의 말을 증명하듯 욕조 옆에는 그들이 마셨던 술과 2개의 술잔, CPR 호흡장치가 들어있던 상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이 CPR 호흡장치는 기타 질병이나 구토물의 감염을 막기 위해 사용하는 것인데
아내, 그것도 한시가 급한 상태에서 그가 이것을 가지러 지하실까지 갔다 왔다는 것은 좀 이상했습니다. 또한 그는 그녀를 병원으로 옮기려 했을 때 근처에 있는 외상치료 전문센터가 아닌 좀 더 멀리 있는 일반 병원으로 가자고 고집했습니다. 이유를 묻는 구급대원에게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나는 그들이 이 범죄를 나에게 뒤집어 씌우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 라고요. 무엇이 됐건 메리아는 사망했고 그는 이번에도 신문 받아야 했습니다. 형사는 그의 목과 허리, 어깨에 나 있는 긁힌 자국들에 대해 물었고 그는 아내가 마사지했을 때 생긴 것이라 주장했습니다. 둘이 다투던 중 그녀가 남긴 상처가 아닐까 하는 생각에 형사는 거짓말 탐지기를 동원했는데 여러 번의 검사에도 그는 계속 거짓말을 하는 것으로 나왔고 검사가 끝난 뒤 방으로 돌아온 그에게 형사가 메리안을 살해했냐고 물었을 때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잠시 뒤 변호사와 이야기를 나눈 그는 더 이상 발언하지 않겠다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얼마 뒤 검시관은 그녀가 사망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가 0.22로 많이 취한 상태였고 사인은 익사가 아닌 교살과 둔기 외상이라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팀이 범인이라 확신하며 1994년 11월 15일에 그를 1급 살인 혐의로 기소했죠. 이번에도 그는 아내 이름으로 10만 달러에 달하는 보험을 들어둔 상태였다고 합니다. 재판에서 검찰은 그와 같은 방을 썼던 수감자, 사건 당일 그가 아이들을 맡겼던 이웃, 그리고 또 다른 이웃의 증언을 중심으로 그를 압박했습니다. 일단 같은 방을 썼던 수감자는 그가 범행을 인정하는 것을 들었다고 주장했고 사건 당일 그의 아이들을 돌보았던 이웃은 팀의 차남인 토드가 범행 장면을 보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웃의 말에 따르면 당시 14살이었던 토드는 새엄마는 크게 소리를 질렀고 아빠는 나에게 나가라고 했다 라고 말했다는데 정작 토드는 그때의 기억을 누가 잘라낸 것처럼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큰 충격을 받아 자기 방어 본능 때문에 그런 것이라는 전문가의 의견으로 이 증언 역시 증거로 받아들여졌죠. 또 다른 이웃은 사건이 발생하기 며칠 전부터 메리안이 남편을 두려워했고 자기가 살해당할지도 모른다는 말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같은 증언과 앞선 증거들로 인해 배심원단은 그에게 유죄를 판결했고 재판부는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5년 뒤 항소심에서 그는 종신형으로 감형됐죠. 그로부터 몇 년 뒤 성인이 된 토드는 여전히 자신을 괴롭히는 기억나지 않는 그날의 일 때문에 아버지를 찾아가 진실을 물었고 아들이 다녀가고 일주일 뒤 그는 말할 준비가 되었다며 자식들을 교도소로 불러 본인이 저질렀던 범행에 대해 자백했다고 합니다. 사고로 위장해 두 아내를 살해했던 팀. 현재 펜실베니아주 최고 보안시설인 SCI 그린에 수감되어 있는 그가 영원히 그곳을 벗어나지 않길 바라며 이만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